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분당서울대병원 그 뇌신경센터 신경과에 근무하는 윤창호라고 합니다. 뭐 앞에서 그 윤영 교수께서 그 수면 질환 전반에 대해서 그 증상이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떨 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수면과 이게 뇌 건강에 대해서, 수면이 어떻게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런저런 그 사례를 보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네. 제가 예쁜 동물 사진들을 갖고 왔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뇌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 동물들이 있으면 저희 이 동물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다들 먹죠. 먹고 그 배설하고 뭐 이런 것도 기본적인 현상들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개체를 늘리기 위해서 번식하고 이런 행동들이 있고, 이게 뭐 이런 큰 동물 포유류들 조류뿐만이 아니고 작은 그 곤충이나 이런 그 새들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게 수면입니다. 이렇게 동물에서 공통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관찰되는 거 하는 거는 그만큼 뭔가 생리적으로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잠만 자기만 하느냐? 근데 그 양을 좀 따라 보면 그 개체의 생존 시간에 비례한, 그러니까 24시간 저희 기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따져보면 동물마다 많이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한 7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이게 그 보통 저희가 초식 동물들은 좀 시간이 짧아서 한 2~3시간, 4시간 정도 자고, 이제 박쥐 같은 경우는 한 20시간씩, 고양이는 옆에서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 14시간, 15시간씩 정도 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게 사는데 그게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태어나서 이제 죽음까지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정해진 시간을 자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수면에 투여한다는 것은 수면이 그만큼 뭔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잠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로 해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로 이제 수면과 뇌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뭐 수면 부족이나 불면증 이 많은 그 질환, 뭐 렘 수면 행동장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그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일단 제일 흔한 수면 질환 중에 하나인 수면무호흡증이 그 뇌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서 수면의 건강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이제 주변에서 흔히들 경험하시잖아요. 요즘들은 이제 많은 인식들도 확산돼서 아시지만, 코에서부터 폐로 지나가는 긴 튜브 같은 기도가 있는데, 이제 잠이 자다 보면 그게 기도가 어떤 원인에 있어든지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이제 코를 드르렁 물다가 가끔씩 호흡이 막히는 이런 무호흡증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걸 검사로 확인한 그림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위에 이제 줄들이 여러 가지, 뭐 파란색 줄 있고 갈색 줄 있고 검정색 줄이 있는데, 이거는 뇌에다 부착을 해서 이게 사람의 수면 상태를 보는 뇌파를 기록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수면무호흡증과 직접 관련돼서 봐야 될 거는 이 빨간색 곡선이 있죠. 이게 빨간색 곡선이 내가 숨을 얼마나 잘 쉬고 들여마시고 있느냐를 보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이제 영어로 SpO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몸에 들어온 산소량입니다. 산소량이 몸에 호흡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신선한 산소를 들여 마시고 몸에 쌓여있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이 될 텐데, 그 과정이 잘 일어나는지를 보여준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그 잠이 들면 이게 호흡이 호흡 곡선이 평평하다는 건 호흡이 멈췄다가 숨을 3번 쉬고 4번 쉬고 다시 호흡이 끊겼다가 3번 쉬고 4번 쉬고 이런 기도가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는 무호흡증 현상이 계속 반복돼서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무호흡증이 생기면 그 사이에 이제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산소 농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그 무호흡증이 있을 때마다 그 검정색 뇌파 채널을 보셔서 눈에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선이 막 갑자기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뇌가 자다가 자꾸 깨는 겁니다. 이게 깨는데 뇌파로만 측정했을 때 한 3초에서 5초 정도 뇌가 잠깐 깼다 잠이 들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자다 깼는지 내가 이런 깨는 일을 있는지 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무호흡증에 인해서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몸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요. 수면의 연속성이 깨지는 걸 이게 수면이 분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몸에 뭐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증가시키고 일시적으로 혈압도 올리고, 그다음에 뭐 그 혈압 그 인슐린 내성도 생기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우리 몸의 곳곳에 영향을 주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영향받는 기관이 그 혈관계고, 혈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뇌 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혈관 건강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저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이거는 미국의 그 질병관리본부 그 홈페이지 사진을 캡처해 온 건데, 뇌 건강이 심장 결과가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혈액 공급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장이 1분에 심장을 뽑아내는 그 심장에서 보내주는 혈액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보통 뇌로 공급되는 혈액량이 20에서 2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혈관으로 이렇게 똘똘 뭉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기능 상태가 안 좋아지면 대표적으로 뇌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줍니다. 그게 수면과 어떤 연관이 있냐면, 그 수면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서 생각할 때는 그 혈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프가 지금 옆에 3개가 있는데, 이게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혈압의 변동 추세를 보여준 그림이고,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잠을 들 때입니다. 낮에 깨어서 활동할 때는 혈압이 막 높았다가 잠이 들면 이게 혈압이 쭉 떨어지면서 그 보통 한 10에서 2% 정도 떨어지면서 심혈관계 휴식 및 안정을 취하는데, 이게 이상 수면이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그 뭔가 수면 질환이 생긴 경우에 반대로 이게 두 번째나 세 번째를 보시면 혈압이 수면 중에 전혀 변화가 없죠.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에 이렇게 수면 중에 이렇게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그림이 이제 좀 아까랑 좀 양식이 달라졌는데요. 그 밑에 두 가지 빨간색 곡선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 맥박당 혈압을 측정해서 기록한 장치가 되겠고, 맨 아래쪽 그래프는 몸에 들어온 산소량이 되겠는데, 그 산소량이 이게 밑으로 막 지저분하니까 그 무호흡증에서 산소량이 떨어질 순간을 표시한 건데, 그때 보면 반대로 혈압은 이렇게 급격하게, 보통 평균 혈압보다 뭐 2배에서 3배 이상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에서 저산소증 상태가 되면, 쉽게 말하면 누가 와서 잠자고 있는데 계속 목을 반복해서 졸랐다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급격하게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증가하고, 그러면 그 교감신경계도 활성화되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일이 반복돼서, 이게 낮 동안에도 지속적인 고혈압도 일으킬 뿐만 아니고 밤에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혈관계가 쉬어야 되는데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혈관 노화를 진행시킵니다. 혈관 노화의 대표적인 뇌혈관 노화의 지표 중에 하나가 이게 나이가 들면서 보이는 뇌의 허혈성 변화가 되겠는데요. 자, 이 사진이 뇌를 이렇게 단면을 보여준 건데, 여기서 보시면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게 혈관 노화에서 뇌가 손상받은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얗게 그 작은 점들이 보이다가 이제 그 뇌혈관 손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이 허혈성 변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을 보면 무호흡증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경증이나 그 중등도 이상의 무호흡증이 되면 허혈성 변화 양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뇌혈관 건강에 좋지 않고, 이 뇌혈관 건강에 그 쌓인 영향이 누적되면 이제 치매나 뇌졸중 같은 게 발병 위험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면과 인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수면의 고유 기능을 여러 가지로 인지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이제 대표적인 게 기억과 관련돼서인데요. 저희가 낮 동안에 이제 생활하면서 생각한 거, 본 것, 들은 것, 뭐 이런 것들 중에 대부분의 정보는 저희가 오래 보관하고 있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청소해서 버리고, 중요한 것만 뇌에 이제 차곡차곡 저장을 하는 시기가 이제 수면 중이 되는데,
이 실험에서는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이게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게 깨어 있다가 이제 아침에 밤에 일어날 때까지 요 회색 부분이 수면 시간이 되겠고, 수면 전후에 공부를 시킨 다음에 전날 공부한 거를 다음날 어떻게 기억하는지,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검사한 건데, 그 한 그룹은 그냥 정상 수면을 취하게 하고, 한 그룹은 뇌에 전기 유도 장치를 해서 깊은 잠 부분을 강화시키면, 그냥 두었을 때에 비해서 전기자극을 해서 잠을 깊게 자극하게 하면 기억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준 그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그 수면 무호흡증이나 그게 불면증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수면 인지 장애가 생기면, 그 수면의 질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날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건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도 같은 영향이 확인됐습니다. 이 그림은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속적 양압기라고 코를 통해서 이제 공기를 불어넣어줘서 그 좁아진 기도를 넓히는 치료 장치가 있는데요. 이게 정상인하고 치료받기 전 무호흡증 환자들의 인지 기능을 비교해 보고, 한 그룹 무호흡증 환자 중에서 한 그룹은 양압기 치료를 하고 한 그룹은 양압기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인지 검사를 한 다음에 정상인들과의 그 비교를 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막대기가 있고 옆에 그 색깔이 칠해진 막대기들이 있는데, 파란색 막대기는 치료 시작 전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관찰을 시작했을 때 기억력을 보여준 그룹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약간의 이 막대기들 빨간색 그 윤곽선 또는 주황색 막대기는 3개월 지나서 인지 상태를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정상인에 비해서 치료 시작 전에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의 기억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두 그룹 다 그 무호흡증에 해당하는 데 떨어져 있다가 치료를 받은 그룹은 3개월이 지나면 이제 기억력이 현격하게 정상인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그 회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수면무호흡증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뇌의 기능을 보는 것이 이제 뇌의 구조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뇌는 뭐 수천억 개에서 뭐 1조 개에 달하는 그 세포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20-30%가 이제 뇌신경 세포들이 되겠는데, 그 뇌신경 세포들이 일어나는 게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많은 일들,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서로 협력하고 조화롭게 일을 하면서 목적에 다취하는 것처럼, 그 뇌 구조도 각각의 세포들이, 아니면 뇌 지역마다 이렇게 그 동그란 부위가 뇌세포 혹은 뇌세포 단위 아니면 지역 단위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그 일을 처리를 하는데, 그 어떤 공구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을 그 소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 요충지 같은 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룹은 이제 세 군데로만 연결되지만 한 군데는 사방팔동에서 5군데 6군데 신호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걸 저희들이 이런 연결 상태를 이제 구조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한 군데에서 한 군데를 가는데 얼마나 거리가 걸리느냐, 몇 가지 교차점을 지나느냐, 어떤 지역이 얼마나 많은 교통 요충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되게 예뻐 보이시죠? 그래서 이건 뇌 안에 신호를 연결하는 실제 그 신경 전달 하는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그것들을 이제 도식화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준 게 이게 비의 그림이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은 각각의 기획 단위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구위가 많이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연결될수록 큰 점으로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데,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보면 일단 저희가 연구한 건데, 한국 사람들 지금 앞으로 보여줄 데이터는 저희 나라 사람들 다 데이터인데요. 보시다 보면 이게 뇌의 여기저기가 그 연결하는 통로 자체 백질의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백질의 손상이 관찰되면 저거 자체가 이제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저게 누적되면 그 인지장애나 이제 치매 같은 거에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무호흡증 환자들의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게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통요충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각각의 뇌 구조라고 그냥 이해하시고 각각 명칭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 정상인 군하고 그 수면무호흡증 환자들 군을 보면 무호흡증 환자군에서 현격하게 이제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여러 군데에서 기능을 못하니까 한 군데에서 일이 많이 몰리면 오히려 정상인에 비해서 많이 일을 오히려 더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뇌 손상에 의한 변화가 이런 구조적인 이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네트워크의 변화를 이제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아까 왜 정상인들 보여드렸던 그림에 비해서 이게 뭔가 듬성듬성 많이 좀 빠져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상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뇌의 여러 군데 기능이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이 그냥 단순히 코 골고 시끄러워서의 문제, 이게 코골이라고 해서 코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문제고 뇌나 신경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질환이라서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이제 뇌 자체의 변화가 그 기능의 변화뿐만이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밤에 맨날 연탄가스 마시듯이 저산소증에 휘달리고 수면의 연속성이 깨지기 때문에 낮에 졸음이 있고 피곤해하는데 졸음의 정도하고 뇌 구조의 변화를 보면 왼쪽에서 보여준 이 그림은 이제 정상인들의 그림이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보게 되면 뭔가 패턴이 되게 다르죠. 그 연결된 양식도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게 막 여기저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굉장히 여러 군데 손상받은 것들을 어떻게든 끌고 나가려고 일을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뇌구조의 일시적인 변화나 네트워크의 변화보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그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걸 뇌의 백질의 손상 정도를 그 수면무호흡증이 4년 동안 없었던 그룹과 그 계속 4년 내내 무호흡증에 노출됐던 그룹 4년 동안 무호흡증이 치료받아 좋아졌던 그룹, 하는 그룹은 무호흡증이 심해졌던 그룹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이게 각각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무호흡증이 좋아졌던 그룹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무호흡증이 오히려 악화되는 그 새로 생긴 부분들은 새로운 손상들이 나타난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 계속 무호흡증이 지속됐던 분들은 계속 망가진 데가 계속 망가지는 현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호흡증이 단순간에 그냥 일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게 상태가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뇌 손상을 점점점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무호흡증에 의한 뇌 손상 정도가 이제 그림이 이제 복잡한데 이제 각각의 뇌 구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면 그 무호흡증에 의한 뇌 손상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부분에 하는 뇌 기능, 예를 들어서 뭐 그 시각 인지 능력이나 뭐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 정도에 비례해서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뇌 손상이 누적돼서 뇌 구조적인 이상, 세포 단위의 이상도 일으키고 이제 그걸로 인한 인지 기능이 악화가 그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장기적인 영향이 그럼 내 건강에 어떻게 그 영향을 줄 것인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80대 이상을 넘어보고 이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제일들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 아닙니까? 치매인데 수면무호흡증이 치매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건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혈관 건강이 뇌 건강인데 무호흡증이 그 손상을 일으키면 당연히 이제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가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호흡증의 치매와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2000년대부터 이제 많이들 하기 시작했는데 한 연구 결과인데 한 300명 정도 되는 여성분들을 고령의 여성분들을 봤더니 한 5년 정도 지냈더니 치매가 한 무호흡증 있는 경우에 한 2.5배 정도 증가하는 건 250%면 굉장히 많은 증가거든요. 많은 증가를
그 초래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 대표적인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치매 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게 있는데, 알츠하이머 병이 이제 대표적인 치매인데,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뇌세포가 낮 동안에 막 일을 합니다. 서로 뇌세포가 신경도 전달받고 내가 해야 될 일도 하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 말하는 거 일 시키는 세포, 화면 보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는 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그 사이에 이제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활동하면서 쌓여서 이 세포 밖에 이게 쌓여서 충분히 고여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 씻겨져 나가서 분해가 되면 이제 감당할 정도가 되면 별 문제 없이 지내지는데,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너무 과하게 쌓이게 되면 이렇게 침착을 해가지고 그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걸 만들면 이게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의 그 생성이 많아지든지 아니면 쌓인 아밀로이드가 제때 치워지지 않으면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는데,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은 그 저산소증 때문에 아밀로이드 생성 요소가 증가하고 그거로 인해서 이게 뇌에 점점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호흡증이 이제 아밀로이드 생성도 촉진하고, 두 번째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청소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 아밀로이드 그 세포 밖에 쌓여 있는 아밀로이드가 수면 중에 청소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일할 때는 막 어지럽히다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막 요리할 때 신나게 막 이것저것 어지럽히고 하다가 이제 식사 끝나고 이제 시간이 되면 쉴 시간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정리하고 닦을 거 닦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뇌에서도 낮 동안에 쌓였던 노폐물들이 잠이가 들면 뇌를 싸고 있는 맑은 뇌척수액이라는 순수한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뇌 안으로 스며들어서 뇌 안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쌓여있는 아밀로이드를 청소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수면무호흡증은 저산소증도 일으켜서 아밀로이드 생성도 많아지게 할 가능성도 있고, 수면의 연속성을 깨트리니까 잠자는 중간에 자꾸 그 청소가 안 될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봤는데 그 치매가 생기기 훨씬 이전인 아주 젊고 건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다만 한 그룹은 무호흡증이 있고 한 그룹은 무호흡증 없는 사람들을 이게 아밀로이드가 무호흡증에 정말 많이 쌓여있냐를 봤는데, 아주 이게 작은 부위지만 그 측두엽이라고 기억과 관련된 부위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뇌 특정 부위 중에 이게 알츠하이머병 처음에 생기는 부위라고 알려진 부위에 이렇게 아밀로이드 침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희가 보통 치매는 65세 이후에 70대, 80대 발병을 하기 시작하지만, 처음에 알츠하이머가 그 생기는 원인이 아밀로이드가 생기는 거는 1호부터 15년 전에서 20년 전, 그러니까 50대부터 이미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이 이제 중년에들 흔한데, 이걸 치료를 안 하면 이제 아밀로이드가 점점 쌓여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증가하게 그 기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아까 그 질문하신 분 중에 수면 부족이 되면 그 치매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밀로이드 양을 뇌에서 측정한 건데, 아밀로이드가 색깔이 진할수록 아밀로이드 양이 많은 건데요. 7시간 이상 충분히 잔 그룹에 비해서 6시간, 7시간, 6시간 미만으로 자면 점점 이게 아밀로이드 단백이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못 잔 것 때문에 당장 이런 게 생기지 않겠지만, 이게 누적돼서 스트레스가, 담배 뭐 한 달 핀다고 당장 폐암 생기지 않지만, 10년, 20년 되면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폐암이나 뭐 이런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키는 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적된 만성 스트레스가 이제 치매를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잠을 드니까 자꾸 뭐 치매다 뭐 이렇게 해서 걱정만 드린 것 같은데, 걱정하실 필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이 있어서 기도가 막히면 양압기라는 걸 통해서 이제 기도를 넓혀주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면 질환, 뭐 불면증이 됐든, 뭐 렘수면 행동장애가 됐든, 뭐 주기적 사지원증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약물이든 아니면 적절한 의료기기든 아니면 생활방식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각자가 생각하실 때 뭔가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저희 분당서울병원에서 그 홍보팀에서 주관으로 해서 그 저희 지금 그 구독하실 수 있는 채널도 있고요. 수면 관련된 것만 검색하셔도 앞서 강의하셨던 윤희영 교수님의 자료나 그 나중에 강의할 김정은 교수의 가로나 이런 저희가 적절한 정보를 드리고 필요하실 때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진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강의는 이것을 마치고 질문을 먼저 그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이 20-30분 낮잠 시간에도 뇌청소가 되나요?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재밌는 질문이. 아직은 잘 모르는데 이게 사람한테서 이렇게 단기간 관찰한 예는 없고 쥐에서 마우스에서 실험한 거에서 악효임파계 활성, 그러니까 청소시키는 역할 시스템은 한 30분 정도면 활성화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낮잠을 자도 그런 게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봅니다만 아직 확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낮잠이 뇌 청소에 기여를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낮잠을 잔다는 거는 뭔가 다른 문제의 증상, 예를 들어서 내가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수면 부족을 보충하려고 낮에 자야 된다는 요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수면 리듬이나 이런 밤에 수면을 자야 되는 동기 부족을 낮에 동안 깨어 있으면 활동하면서 잠자려는 욕구가 쌓였다가 잠자면서 이제 수면 요구가 해석되는 이런 규칙이나 리듬이 중요한데, 그것은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은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이 대부분 기도라고 하셨는데, 기도가 좁아지는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게 수면무호흡증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는 기도가 좁아지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도가 수면무호흡증을 일으키는 게 이제 한 서너 가지 요인에 생기는데, 이제 기도가 좁아지는 거는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턱이 너무 작거나 뭐 편도가 크거나 이런 이제 지나가는 관 안에 이제 좁아지니까 뭔가 차 있으니까 좁아지겠죠.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최근에 이제 알려진 거는 저희가 왜 근력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기도도 벽이 근육으로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근육이 탄탄해서 밖에서 누르거나 좁아져도 이렇게 탱탱하게 잘 버티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 탄력이 떨어져서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뇌하고 신경계가 호흡 반사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데, 호흡 조절하는 신경계의 손상의 문제 때문에도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기도가 좁아지는 원인을 뭐다라고 딱을 대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하고 두통 때문에 약을 드시는데, 잠이 드는데도 잠이 들기 힘들고 중간에 깊은 잠을 못 자고 앞목을 잘 못 끄고 뭐 이런다고 말씀을 하신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 불면증 증상이고요. 종합적으로 말씀해 불면증 증상인데,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그 다음에 두통 때문에 생긴 2차적인 문제면 그 두 문제가 해결되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속된다면 뭔가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들, 뭐 불면증이 있거나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진료를 많이 힘드시면 진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넓히는 방법은 양압기밖에 없을까요? 말씀하셨는데, 기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양압기가 불편하고 귀찮긴 한데 제일 많이 1차적으로 권고하는 거는 효과가 100%다 완벽하기 때문이고, 양압기가 귀찮은, 번거롭고 좀 불편한 것들이 있어서 착용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구강장치 같은 게 구강장치라고 이게 틀니처럼 쓰는 게 있는데, 아래턱을 앞으로 빼서 혀 뒤쪽 공간을 넓히는 방법이 되는데, 구강장치는 현재 의료보험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한 50에서 60% 정도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써야 된다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거 외에 저희 나라에서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이제 아예 근육에다가 그 전극을 삽입해가지고 기도 근육을 확장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모든 부분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라서 선택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 주신 분은 취침시 입막음으로써 테이프로 코골이 방지하고 그 무호흡증을 치료하려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자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코골이가 있으면 기도가 살짝 좁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도가 좁아지면 되게 반사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게 좁아지면 입이 벌어지게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건 턱이 이렇게 입이 벌어지면 턱 각도가 뒤쪽으로 하면 뒤쪽 기도가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입을 그 하는 테이프를 쓰면은 그런 현상이 방해되니까 무호흡증이 조금 그 덜해질 수는 있는데 무호흡증이 아주 심한 분들한테는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호흡증이 그 있는 분들한테는 그 무호흡증이 심한 분들한테는 저게 제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선택적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분은 그 수면 전에 잠자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용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 영향인데요. 본인은 이게 불면증이시고요. 불면증이 되면 이게 자려고 해도 계속 눈이 잠이 안 오고 머릿속이 말똥말똥해지고 이런 상태는 내가 과다각성 상태. 우리 쉽게 말하면 이게 신경이 막 곤두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곤두서 있으면 잠이 당연히 안 오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의미해서 이거는 약물로 긴장도로 수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신경안정제 수면제들은 약으로 일단 긴장도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약이지만 비약물 그 치료를 이렇게 인지행동 치료라고 잠이 안 올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스마트폰 사용을 필요한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하시면 약을 안 드셔도 충분히 수면이 그 좋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답변을 간단히 드리고요. 그 다음 분은 이제 양압기 쓰시는데 2시간 쓰고 먹고 5시간 잘 때도 먹고 그러시는데 자 착용 시간이 이제 숙제가 되죠. 이제 그 뭐 보험 기준에는 4시간만 써라. 일단 익숙해지면 하루에 2시간만 쓰면 된다 그러는데 일단 그 건강 측면에서는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내 건강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5시간 쓰는 사람보다 6시간 쓰시는 분, 6시간 쓰시는 분보다 7시간 내내 쓰시는 분이 심혈관 건강이나 뭐 뇌인지 기능이나 이게 일관적으로 좋아지는데 이제 그게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이렇게 중간에 이제 나도 모르게 벗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교정할 수 있는 인자가 있고 교정이 불가능한 인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다가 이렇게 그 모기가 옆에서 윙윙거리면 손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압기가 거스럭거리니까 손이 가면서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벗기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는 없더라도 이게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어. 마스크의 타입의 문제, 압력 설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양압기 데이터나 환자분의 상태를 점검하면 이제 해결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답변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이제 코 고는 사람의 수면의 질은 어떤가의 문제인데 코골이 자체는 수면에 아주 예전에는 이제 코골이 자체도 그 진동음 때문에 그 경동맥, 동맥경화나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아직은 그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되어 있지만 코 고는 사람 중에 이제 무호흡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죠. 그 아까 말씀드린 저산소치 때문에 뇌가 계속 깨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은데 이제 문제는 수면무호흡증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한 30% 정도 되는 분들은 전혀 본인들이 불편한 게 없으면 졸립지도 않고 머리도 맑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내가 이게 불편하다 이런 건 모를 수는 있지만 아무튼 질이 떨어진 건 많고 그 질을 개선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양압기는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개연성은 있지만 질문이 그거죠. 수면제와 양압기가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냐는 질문이신데 일단 쉬운 질문부터 양압기가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치매가 무호흡증이 있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양압기를 실제 연구를 해서 치매 발병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한 연구는 아직 없고요.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나 저도 계획하고 있는 연구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나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를 하면 이제 조금 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수면제가 이제 동전의 양면인데
이제 잠을 많이 그나마 못 자는 것보다 잘 잘 수 있게 하니까 그게 이제 수면의 양을 늘리니까 치매를 개선할 요법도 되는데, 역으로 따져보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못 잘 정도로 불면증이 아주 심한 부분들은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수면이 정상화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면제가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냐 이런 연구 결과들보다는 네이버 같은 데는 기세 검색해 보시면 수면제를 많이 복용하면 치매 발병률이 올라간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면제를 먹으면 치매가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고, 수면제를 먹을 정도로 불면증이 심하면 그게 문제를 줄 수 있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수면제 복용 후 수면무호흡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수면무호흡주 중에 기도의 근력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약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과거에는 알려져 있었는데요. 약마다 작용하는 방식이 수면제라고 조금씩 다르고, 최근에 개발된 약들은, 많이 사용되는 약들은 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들을 적게 주는 약들이 있어서 꼭 일관적으로 얼마나 나타난다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질문하신 분이 아버님께서 무호흡증 이상이 뚜렷해서 양압기 사용 증상하는데 이제 이비인후과하고 신경과의 차이가 있는지가 질문인데, 이거는 이렇게 질문 드리면 신경과 의사도 있고 이비인후과 의사도 수면하시는 분이 있고 정신과에서 수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수면 전공 가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과의 차이보다는 보시는 진료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배경을 갖고 계시고 어느 정도의 분야를 갖고 계신지에 따라서 다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근육 강화하는데 혹시 노래 같은 것 도움이 될까?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고, 기도 근육을 강화하는 게 당연히 이제 무호흡증 치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됐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스위스 같은 데서 쓰는 기다란 관악기 있지 않습니까? 관악기 같은 거를 계속 연속해서 연주를 한 2-3달 시키게 되면 이제 무호흡증이 완전히 좋아지는 않지만 현격하게 일부 한 50에서 60% 정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꼭 기도 근육 강화하는 게 악기만 될까요? 아니면 꼭 그 악기 안 써도 되고, 뭐 색소폰을 연주해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가 운동할 때 이게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숨차면서 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뛰는 게 됐든 뭐 자전거 타기가 됐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기도 근육이 당연히 좋아질 거라서 무호흡증 예방에도 도움이 충림없이 될 텐데, 아직 개별 운동에 대해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래도 따라서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노래를 얼마나 강한 강도로 얼마나 연습해야 될지는 약간의 조금 아직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환자분 치료받던 분이 질문하셨는데, 나중에 지금 치료받다가 이제 잠깐 양압기를 중단하신 상태신 것 같고요. 언제든지 다시 오시면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든 편한 시간에 내서 오시면 그 부분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 적용하는 문제는 치료할 때 보험 적용하는 문제도 해결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말씀드리고 상의 드릴 테니까 오셔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분이 중간에 질문하신 게 이제 불면증도 치료가 가능한지 말씀하는데, 불면증 얼마든지 치료 가능합니다. 이제 불면증은 이제 보통 이게 긴장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불면증이 생겨서 지속되는 게 내가 얼마나 각성을 깨려고 하느냐의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이 생기기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빨리 자야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 근심들, 그리고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막 잠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를 불면증을 개선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나빠지게 하는 생활 요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인지행동 치료라고, 이제 생각을 바꿔드리면 생활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드리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질문이신 것 같아요.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분들 중에 선친들께서 이제 알츠하이머가 많아서 걱정이시다고 하시는데 그 아버님께서 그 알츠하이머 병 갖고 계시고 치매 진단은 양압기 사용 중이신데 미리 착용하면 치매 예방 확률을 줄일 수 있냐의 문제신데요. 네, 당연히 그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자 현재 아주 확정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두 가지 형태의 연구들이 있는데 치매 발병 후 인지장애가 일부 시작하고 나서 무호흡증 치료를 했을 때 치매가 진행 속도가 치료를 하기 전 그 한 그룹과 아닌 그룹의 차이가 있느냐를 봤을 때 무호흡증 치료를 하신 그룹이 진행이 더디다라는 일부 소규모 연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 발생 전에도 직접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되는 뭐 아밀로이드 양, 단백질의 양, 뭐 아니면 수면 인지 기능 같은 걸 측정해 보면 그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알츠하이머 병을 꼭 치매를 타겟으로 하지 마시고 같은 심혈관 질환이 또 생각하셔서 본인이 증상이 있고 의심이 된다면 그게 뭐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치료를 굳이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산소 발생기 사용 중이신 분이 수면과 호흡에 도움이 될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산소가 부족하면 수면과 호흡에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산소 발생기를 어떤 이유에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게 산소는 기본적으로 공급을 해줘야지 수면과 호흡에 도움이 되는 건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산소만 공급이 돼서 수면과 호흡이 해결이 될 거냐 아니면 수면 관련된 무호흡이나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그 개선해야 될 거냐의 문제는 좀 다른 이슈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그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셔서 그 답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얼마나 충분히 되는지 그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잘 주무시고 건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는 김정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